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총선 시계는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한 위원장 정청래 의원 대항마로 이 김 비대위원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당시 상황과 또 불출마 선언 이후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김경률 비대위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심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돌연 불출마를 선택한 배경 일단 뭐라고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여권 일각에서 지난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한 이후로 예. 계속 갈등이 좀 내재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결국 뭐 윤석열 한동훈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여전히 그 윤한 갈등이 좀 봉합된 이후에도 예.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일부 보수층에서는 계속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그 갈등을 봉합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비대위원을 사퇴해야 되는 것이지 아하. 불출마를 갑자기 사퇴하는 건 약간 좀 엉뚱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글쎄 이제 며칠 전에 그 비대위 회의에서도 뭐 노무현재단 뭐 건축 관련 비리 얘기하면서 내가 비대위원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총선은 출마하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은 사퇴한다. 이런 쪽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더구나 이제 출마하려면 비대위원직은 내려놓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갑자기 마포를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대위원직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좀 본인의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네네. 조금 엉뚱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건 그야말로 여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갈등이 좀 다른 쪽으로 분출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남겨진 모양새다라는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게 출마를 하고 비대위원 사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일단 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김경률 카드를 밀고 갈 듯이 보였잖아요. 예. 네. 그것이 일종의 뭐랄까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모습으로 비쳤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무슨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 우려를 지금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 하나는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 의원 지역에 내세운 이유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청산이라는 네. 일종의 뭐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좀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된 이 출마 논란이 결국 사천 논란이었다고 한다면 아하. 좋아, 내 사천 논란에 대한 고리는 내가 끊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 공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친윤들의 뭐 이런 이 공천이라든지 네네. 또 하나는 뭐 이 지금 이 그 현역 다선 의원들의 일종의 뭐랄까요, 이 지금 천내기 공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자신의 뜻대로 밀고 갈 수 있는 이 입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는 하지만 비대위원으로서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향후 이 공천 과정에서 예상되는 당정 간의 갈등 상황에서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피커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향후 이 상황 자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포를 또 누가 더 공천이 될지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또 예.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 시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윤 장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영남과 서울, 강남에 몰렸고요. 반면에 한 위원장이 영입한 박은식, 구자룡 비대위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양천갑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공천 갈등을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 여러 차례 봐왔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조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국민의힘만 놓고 보더라도 뭐 친이 친박 논란도 있었고, 예. 뭐 친박 비박 거기다가 또 친박 가운데서 뭐 진박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적이 굉장히 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국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이고 또 그 막상 공천 신청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지금 대통령실 또 예. 내각 출신들 따지면 한 50여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말로 뭐 부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몰리면서 그 사람들은 양지를 찾아가고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하거나 네. 영입 인사 이런 사람들은 어디 뭐 험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 뭐 대통령실 출신들이 모두 다 양지로만 가는 건 아니고요. 뭐 몇 명 예를 들면 뭐 이승환 전 행정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죠. 네. 중랑을 가잖아요. 거긴 박홍근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전지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구리에서 윤호중 의원과 대결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양지를 찾아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총선 승리가 공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 승리하면 제일 좋은 게 누구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갈등을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은 공통인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청래 의원 지역구죠. 거기에 이제 김경률 대결이 부산됐다. 그럼 마포울에 누가 나가게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아까 앞서 우리가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기에 자기 출사표를 던지면서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 고사를 비유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예. 본인이 술잔도 따르기 전에 뭐 나가 떨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대타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당내에서는 아마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라고 한다면 여당 내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꽤 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로 지역구로 옮긴 하태경 의원을 뭐 출마시킨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작 지금 정청래 의원은 누구 보고 넣으랍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아, 내가 거기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뭐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 구도 자체가 8.19 운동권의 특권 청산이라고 한다면 좋아, 그러면 내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출마를 포기한 지이긴 하지만 예.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해서 만약에 진짜 출격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를 뭐 상당히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예. 일단 선거판을 흔드는 데는 상당히 주요한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예. 한번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가능성은 뭐 낮아 보이긴 하지만 어떤 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KBS와 이제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이죠. 7일 방송할 예정인데요. 기자회견 형식이 아닙니다.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으로 진행된다는 것, 또 녹화로 됐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고 뭐 논란이 될 상황이기도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은 선택은 아니죠. 예. 한마디로 분명히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또 수시로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 약속하신 그런 부분이고 더구나 취임 초에는 의혹 있게 정말 야심차게 도어 스태핑까지 1일 기자회견까지 네.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오래 안 하고 더더구나 이 문제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뭐 그 가방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정말 명백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특정 언론사만 선택해서 더더구나 녹화를 하고 또 사흘이나 간격을 두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논란을 초래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뭐 아마도 좋게 해석을 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중구난방식 설명밖에 안 되니까 좀 차분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좋습니다. 뭐 7일 날 방송을 하고 네. 저는 기자회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거 얼마나 이보다 더 엄중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윤석열 검사 그 이미지로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특권이라면 모든 국민이 거기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자회견이 어디 있습니까? 예.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특권이고 또 의무는 대통령직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위임한 이 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나고 좀 시간을 잡아서 기자회견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많이 편집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자회견은 의무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거든요.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이런 신년 기자 간담회 이런 형식이 아닌 대담 형식이 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이 지금 기존의 대통령실 입장하고는 좀 더 차원이 뛰어넘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의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정치 공작에 의한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그 시각은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자초지정을 통한 상황 설명이 구체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이렇게 수수받은 형태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감 또는 사과 더 나아가서는 재발방지책은 뭐 지금 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또는 이 지금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정도는 나오고 더 특히 나아가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위법 여부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관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지금 조사 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지금 미적미적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 정도는 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책 이런 거 내은 것도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사는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얘기하고 이러면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야당에서 공세를 취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뭐 민주당이 지금 그걸 총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입니다. 그걸 잘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런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걸 가시적으로 내놓으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하면 민주당이 야당이 아무리 공세를 취해도 그건 별로 힘이 실리지 않는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뭐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오늘 대담에서 설명 잘 하셨겠지만 어제 대담에서 그런 것들을 취하면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국민을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친명과 친문의 갈등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진짜 이 비도 없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겨냥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 정오의 정치가 그런 일을 만든 거죠. 민주당이 좀 상생의 정치, 이렇게 좀 앞장서 주기 바라고요. 우호적인 그래서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대선에서도 말하면 큰 전화위복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우리는 명문 정당이라면서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 대표 용광로처럼 분열을 녹여서 단결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모양새는 좀 잘 갖춰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뭐 두 분이 회동을 해서 서로 하니까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모양새는 상당히 뭐 단합의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에 부탁한 내용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판단인데요. 예. 뭐라고 말씀을 했냐고 하면 일단 지금 그러니까 공개된 부분과 또 이렇게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친문과 친명의 프레임이 안타깝다.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지금 친명이 친문 현역에 대한 저격공천, 뭐 이야기, 자격공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친명 원내들의 이러한 입장을 자제시킬 수 있을까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 친명, 비명 프레임이 확대되는 발언이 네. 이를 두고 당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당 지도부가 좀 더 단호하게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소위 말하는 당내의 강성 지지층, 이 소위 개딸들의 그런 이 자극적인 언사들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걸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까? 또 세 번째는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양보하면 좀 더 혁신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친명계의 업참 마속부터 먼저 우선돼야 당의 단합이 가능하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일단 익히거든요. 예. 과연 이러한 이 정치적 난제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당에서는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렇지만 친문, 친명 간의 뭐 신경전 갈등 계속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현역 하위 20%에 해당하는 30여 명에 대해 개별 통보도 진행이 됩니다. 이 명단에 비명계가 얼마나 들어갈지 이것도 좀 내관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뭐 이른바 비명계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예. 뭐 그거는 이제 확실치 않지만 탈락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비명계에서 탈락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저를 넓게 보면 많은 사람이 탈당을 하고 있는데 현역도 예. 그렇고 또 현역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예.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탈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입니다만은 총선 승리, 뭐 일당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의 정말 이재명의 당으로 만드는데 더 큰 관심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바로 그런 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의 상생의 정치에 앞장서달라. 물론 이제 넓게 봐서 증오의 정치를 하지 말라 이 얘기지만 예. 상생의 정치가 뭡니까? 친명, 친문 가르지 말아달라 예. 이런 것들이고 또 친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이런 것들이고요. 우호적인 제3세력과도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은 또 뭐겠습니까? 선거제에서 연동형을 지켜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제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조금씩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거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위임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신년 기자회에서 언급한 이 6.25 전쟁 관련 발언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을 한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이재명 대표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저건 바로 북한의 시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이 남침했다가 아니라 38세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크게 폭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바로 수정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저는 바로 저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뭐 우리 북한, 우리 김일성 주석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바로 그 운동권 정치의 민주당의 폐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바로 저런 시각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시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운동권 정치 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예. 반대한민국적 시각, 친북적 시각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결국 운동권 정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운동권 정치 청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계속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 대표의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안보관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이 있고 상당히 지금 남북 간의 긴사적 긴장 국면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강경한 군사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대화와 평화를 통한, 그러니까 협상을 통한 평화 유지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본인이 강조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업법상에서 비롯된 건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김일성 부자의 노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북한의 김정은 지금 그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70년대간의 남북 관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네. 지금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이 국가 대 국가의 적대적 관계로 지금 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하면서 할아버지 때의 그 뭡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아버지 때의 6.15 공동선언 예.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들, 평화를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를 했던 그 노력들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예. 그 제목이 싹 빠지다 보니까 상당한 불필요한 오해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건 좋은데 이런 상당히 이 긴장된 국면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신중한 발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제3지대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또 민주당 탈당파가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원욱 조홍천 네. 의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 두 분들의 지금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유는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는 이낙연 대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낙연 대표를 예. 그러니까 대표로 내세운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빅텐트를 만들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개혁신당은 아무래도 청년층에 상당한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보다 새로운 그러니까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예. 있다는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덜러리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재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걱정들이 아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평선 결합이 좀 되지 않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제 그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이 이낙연 대표 함께하지 않는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고 본인들만 지금 창당하기엔 또 너무나 세력이라든지 뭐 시간이 또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혁신당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도 개혁신당이라는 쪽이 좀 제3지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힘이 많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